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TV와 함께하는 더 IMP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터 임명료입니다. 2017년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선 아바타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더불어민주당 집단지선위원장 상임위원장이시죠? 예, 김빈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단지성센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고. 와. 아니, 발음이 꼬여갖고 집단지성, 아니, 지성이 없나 봐요. 지성이라는 말의 발음이 안 생소하시죠? 나와서. 근데 네. 집단지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딱 좀 생소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예.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 함께 지혜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하기보다는 셋이서 같이 머리를 그렇죠. 맞대고 그렇죠. 배치장도 맞들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그냥 식이죠. 가장 흔한 예로 지금 저희가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게 어떤 거겠어요. 아, 한 집단.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맞아. 그렇죠. 우리 국민의 촛불의 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되고 해서 집단지성 센터를 개설을 해서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 이런 취지로 개설했습니다. 지금 여기 저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유튜브 보니까, 박비상님, 김빈님이시다! 반갑습니다. 강재철님, 사랑합니다, 김빈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방귀대장 뿜뿜이 하작가 잘림? 아니요, 오늘 하루 마시는 거예요. 예. 와, 새로운 분이다! 와, 지금 인사했으니까. 김빈님 안녕하세요. 다음엔 꼭 국회의원 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만 이렇게 다른 주제로 하고 2부에 아마 우리 김빈님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대선 이슈가 이제 어저께 야.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피해. 그래서 1부는 우리 김빈희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TV 토론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2부에 집단지성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공부 잘 하겠습니다. 되겠다. 네. 자, 그럼 일단 어저께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최영 평론. 나는 TV 토론 보면서, 이 싸잡아서 얘기하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전체 인상평 봤을 때, 야,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수준들 왜 이렇게 낮니? 아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예?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잘한 사람과 제일 못한 사람 딱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저는 평가를 뭘로 하냐면, 정말 말을 잘한 사람, 하고, 그 다음, 정치적 효용성이 높은 사람. 딱 봤을 때, 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을 잘했죠. 근데 정치적 효용성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효용성이 높았다. 그리고 말을 가장 못한 사람은, 막상막한데, 그리고 두 사람이, 그리고, 효용성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견은 네. 최유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대선 아파트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뭔데? 나한테만 믿어. 별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김민희 위원장님. 저는 TV 토론이 일단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TV 토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정치인들의 숨겨졌던 진면목이 점점 드러난다. 예, 실체가 점점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난다 이런 걸 느꼈고 세 번째는 우리 후보님의 진심을 점점 느낄 수 있는 TV 토론이었다. 그리고 학습이 굉장히 빠르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TV 토론에 가장 재미를 주는 게 바로 저희 한간에서 말씀하시죠. 화난 전교 1등. 그를 어제는 또 새로운 실시간 그 검색 1위를 기록하셨죠. 그분의 이야기가 토론을 점점 재미있게 만들어요. 감초 같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왜 자기 얘기 안 해? 자기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원래 상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TV 토론 중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떴던 네. 실검 1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7관왕. 진짜? 홍준표 대단하네요. 진짜 갑이야. 짱 정말. 저게 저거 어떻게 이루지? 저거는 웬만한 연예인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도깨비 드라마 나왔을 때도 한 서너 개 제가 알기로는 그랬거든요. 김도훈, 공유, 도깨비 이 정도였는데 저거는 상상 초월. 지은탁하고 김신이 또 도깨비 현실에서 얘기하려고. 결혼했다 이러면 저렇게 해도 될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나? 이렇게까지 안 돼? 대선 저희가 끝나고 됩니다.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저희가 저 실검 1위를 왜 홍준표 후보로 해놨냐면은 어저께 TV 토론 시작하자마자 맞아. 심상정 그렇죠. 후보랑 그렇죠. 안철수 후보랑 얘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TV 토론 나왔는데 철의 여인. TV 토론 하러 나와서 안 하겠다. 이게 뭘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얼굴도 안 보고. 카메라 안 보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그 실검을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고해성사를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밀양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밀양에 전도연이가 그 자기 딸 중에 범인한테 네. 갔더니 범인이 그러겠죠. 나는 하나님 밑에 다 용서받았다. 그래갖고 사실 이제 전도연이 완전히 열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이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대한 그 면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당사자한테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런 면을 놓고 본다면은 좀 홍준표 후보의 이 어떤 그 모습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김민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알못이라 하는 분들도 생각했을 때 진짜 정치인의 혐오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를 갖추신 분이 아닌가. 바로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도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좀 정신 차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솔직한 마음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지하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이 왜 지지하겠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이니까는.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렇죠. 맹신적인 반공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분이 건너 아는데 그분으로부터 살짝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렇죠. 약간 이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분이라 스스로 좀 팔리지. 당연하지. 그런 분이라서 그 안에서도 약간 이제 약간 멈칫멈칫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이게 솔직히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쪽팔린 거야, 창피한 거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댓글을 한번 보면은 유튜브에 강재철님이 유신시대 새내임,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그 어쩌고저쩌님이 없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이미지가 좋아진 건 아닌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그 이미지 한번 보면서 좀 예. 더 좀 스피디하게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예. 자, 자료 화면 좀 주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갑철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MB 아바타가 나왔는데 아바타. 절묘하게 그 토론 딱 끝나자마자 그 케이블 TV에서 아바타라는 아바타 영화를 보여줬어. 근데 저희도 이제 대선 의도한 거 아바타인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트윗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올리신 분이 이제 직설 정두식 편집장인데 야 이거 뭔가 이 그 선관위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영화 채널은 훨씬 전부터 다 계획을 해놨어요. 우연히 네. 근데 이제 갑철수 저도 이제 갑철수라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의 어떤 네거티브를 그대로 본인 후보 입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전형 트윗이 올라갔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국방 안보 주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들고서는 갑철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아, 저건 자폭이다. 자폭이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제 트윗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이제 역으로 저기서 질문을- 조기숙 교수님이 이제 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닉슨이 이제 사퇴 함령에 시달릴 때 TV 나왔고,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닉슨 입고로 사기꾼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토론의 어떤 이야기들은 상관없이 갑철수 MB 아바타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 나 몰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글을 올리고 그렇죠. 계신데 그렇죠.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인지심리학자 네. 교수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제 공화당 상징의 코끼리고 민주당 당나귀지 않습니까? 코끼리 나쁜 놈이면 코끼리가만 생각나는 거지. 갑철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MB 아바타 하면 MB 아바타로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자체에서 상대방 네거티브 할 때 상대방을 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자폭 모드라고, 그래서 사실 정치의 효용성이 가장 떨어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역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철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 그리고 MB 아바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알고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마이너스 요소가 컸다. 네, 저는 충분히 예.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TV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 조금씩 이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냐, MB 아바타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명박 정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 이명박 전 시장이 이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안랩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전 시장이 어떤 대선 후보급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쯤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때 이제 안랩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래기획위원회, 이거는 이제 대통령 지속 잠기구거든요. 여기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짠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기 들어갔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권에 연관되면 어디 정권 출신이라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안철수도 MB 정권과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임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까? 핵심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싱크탱크라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은 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이명박의 어떤 친기업 프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영향을 미쳤다. 영향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댓글 한번 좀, 보면은, 제가 어쩌어쩌님이. 댓글 이게 예, 꺼져버렸습니다. 댓글 서버가 난리가 종료됐어요. 서버가 좀 서버 제가 종료됐습니다. 2부 때 좀 해주. 자, 어쩌어쩌님이 지책 엄청 많이 맡았네. 그 다음에 렛츠고 레디꼬님이 정치머리 올려준 게 이명박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싱크테크라는 역할들이 대부분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어떤 그 어드바이저나 어떤 그 조언자 역할로 본다면은 네. 충분히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류관호님, 저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비님 예뻐요. 생크맛 때문에. 방송 이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맞아서 읽어줬네. 자, 우리 자료화면 더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이건 토론 좀 끝나고 심하다. 난 다음에 어저께 이제 안보 분야 관련돼서 하면서 또다시 이제 주적 얘기 이후에 나왔던 것이 뭐 북한에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 얘기하면서 MBN에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 뒤에다 인공기를 저렇게 해놨거든요. 저거는 정말 악의적이네요. 예, 저건 진짜 악의적인 거죠. 네, 나 네. 저기 MBN 욕하면 나 MBN 출연 못하게 될 텐데 이거 까질 거야. 까자. MBN이요. 저걸 뭐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몰라도 저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종편 네 군데에서 JTBC가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데 JTBC도 실수한 적이 있고요. 예. 여론조사 관련돼서. 그리고 종편에서 일부러든 그러지 않든 유독 그 자신들과 친화성이 가깝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런 식으로 실수를 빙자한 저런 것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우리 누리꾼들이 매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찾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바뀌기만 해봐. 응? 두고 봐.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 속으로 쫀다. 나 이제 MBN 출연 다 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안보 이슈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예. 제가 그래서 한번 후보들의 10대 공약집 있잖아요. 그래서 예. 중앙선관위 보면은, 각 후보들의 공약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10가지 추려갖고 분야별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군복무 단축 공약이나, 그 다음에 사병급여 인상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복무. 예. 일단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후보가 18개월. 18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병급여는 이제 최저임금 대비 50% 인상을 하겠다. 50%. 이렇게 하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모병제. 그 다음에 사병급여가 이제 최저임금 대비 40%를 인상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이 최저임금 대비를 왜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15%예요. 최저임금 대비는 15%인데. 지금 15%예요? 예, 작년 군대 갔다 오자 기준으로 하도 하고 오래돼가지고. 잘 중국이 34%. 그 다음에 대만이 이제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33%. 북한은 어떻게 돼? 북한은 아니죠. 회장님이 내가 아니니까. 알아볼게. 베트남이 27%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베트남이 18만 원인데, 예. 병사 월급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면 최저 대비, 임금 대비 이제 27%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 중에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사병에 들어가는 급여가 8.9%니까 한 9% 되고, 나머지 90%가 다 장교나 부사관, 장군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TV 토론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네.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사병 급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공약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그랬어.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사람이 내놓은 거는 뭐냐면 GIBIL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제대 이후인데 제가 이 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의 안보에는 다 장군들 그다음에 무기 이런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사병들이 거의 70% 이상 89%를 감당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배려가 없다는 없다. 거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네. 맞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가장 서러운 게 뭐냐면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데 이 시간이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가장 서럽거든요.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켜봐서 압니다. 짜잔. 나라를 지켜봐서 아는데 그 청춘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아.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 시간이 보람차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줘줘야 될 거 아니야. 목함지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난리 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손을 다 놔버리니까 젊은 친구들 군대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 백으로 빠지려고 하고 그렇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확 그냥 그 진짜. 어저께 심상정 후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500원짜리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거기서 머뭇머뭇거렸는데 몰랐지, 뭐. 몰랐는데 김강진 전 의원이 그걸 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건조기는 2017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다 보급이 되고 예. 뭐 세탁기나 이런 거 해서 그게 조금 단계별로 뭐 제품이 바뀌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수통 문제도 그렇고 예. 저는 그래서 김강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 네.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는데 안내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럴만하지 저게 않습니까? 91,600원으로 떨어진 거구나. 네, 그럴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김 위원장 또 우리 또 나름의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업도 하세요? 와, 네, 뭐. 홍보하세요, 지금? 괜찮아요. 네, 뭐 지금은 정당 활동에 예,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권 교체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기업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선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생각들은 뭐 많이 다른가요? 이게요, 진짜 신기한 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판을 안으로 굽는다고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일자리를 81만 개 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제 주변에서 혼자서 약간 성공하시고 자성가 하셨던 분들께서는 저거는 정부가 해도 된 적이 없다. 기업이랑 민간에서 해야지라고 이제 믿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 안철수 후보가 안랩을 이제 만들었을 때 경영 컨설팅 해주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아무리 토론해도 그래도 일란의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사업이나 마켓이나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층들을 포용을 해서 이 나라를 일구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과 똑같은 철학으로 간다면 효율만을 따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뭐 MB 정부도 보면은 대기업만 지원해주고 딱 정말 딱 한 번 지원했을 때 성과가 있던 4대강 이런 거 청계천 사업 서울시장부터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사는 전혀 아니었던 아니죠. 거죠. 혈세를 그러한 그 수많은 막대한 돈을 한 가지 사업에 퍼붓고 우리가 지금 피눈물 흘리는 많은 분들을 보듬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업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기업의 논리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정치라는 것에 기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츠고 레디꾸님이 이제 안내분 주식 올라갈 만했죠. 이명박 시절에 관공서하고 은행권에 엄청나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어떤 납품하거나 그렇죠. 정부, 그렇죠. 대기업, 관공서. 관공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 또 그 안에 또 비리가 또 자꾸 생겨났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김빈 위원장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기업가 분들께 그러니까 김빈 위원장님의 그 맥을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조만간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래는 왔는데 퍼지지 않았고
과거는 갔는데 남아있는 요 교집합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제가 낮에 사실은 뭐 언론이랑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얘기하다 4차 산업 얘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교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교차에 이거를 그냥 예전 관념 가지고 하면은 경영도 안 되고요. 경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새로운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뭐랄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봐요. 팩트TV 새로운 방송이지 않습니까? 기승전 팩트야. 그렇게 지지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 산넘어사님이 피디님 잘했죠. 그 산넘어사님이 정치 관심은 본인 삶의 질로 나타나죠.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김빈희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했듯이 기업 경영과 그 국가, 근데 저는 국가를 경영한다는 말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나가고 저는 오늘도 이제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권이 되어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에다가 네. 이제 그 집무실을 한다 그랬고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떴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시대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네, 바뀌어진다면은 과연 경영이나 이 효율보다는 지금 저희 나라에 필요한 건 어떤 인권이나 복지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문제는 경제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은 오로지 돈. 그래서 뭐 10억, 뭐 빌딩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저는 원칙인 것 같아요. 원칙.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적폐청산, 뭐 정의로운 나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자폭하셨듯이 김미경 그 교수의 임용 과정이 굉장히 특권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남편을 잘 못 만나서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해서 이거를 나의 처지와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파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선되시는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지키셔서 원칙대로 되는 나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좀 덜 억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 유튜브에 류관호님이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라고 댓글을 맞습니다. 달아주셨어요. 예. 그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제 그 부인 김미경 씨의 어떤 그 서울대 임용 문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실 분노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수 임용, 주위에 교수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전 제 주위에,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힘들게 지도 교수님 아래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또 이제 시간 강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 세계에서는 보따리 장수라고 합니다.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돌아가면서 정말 그냥 쥐꼬리만한 그 시간 강사료 받아가면서 그래도 어느 학교라도 자리를 잡고 자기의 이제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노하죠. 정유라 사건 때보다 아마 그쵸, 다 이제. 보따리 장수 연합 이렇게 하면은 예, 더 이제 분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사분들이나 교수, 이제 학교 쪽에 있던 분들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유라의 이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죠. 왜 대부분 다 대학교를 그렇습니다. 가고 주위에 다 있으니까. 수험생, 예. 네, 입시 다 젖히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 임용은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저게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교수 임용되는 건 네.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굉장한 특혜죠. 지금. 그래서 대학원 계속 다니면서 아시잖아. 교수 하고 싶다. 교수하고 싶은데 또 능력이 안 된다. 아니 제 주위에도 이제 대학원 나와서 이제 막 시간 가서 뛰신 분들 많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잠시 있었는데 저 있었을 때만 해도 박사학위 받아갖고 한국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뭐 교수나 뭐 이런 게 됐었어요. 근데 해외 박사학위요? 예.
지금은 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 박사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일단 자기 라인, 라인이, 교수 라인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지식 노동자들 있잖아요. 지식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 노동자가 대우받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창조성을 발휘한다라는 것이고 그 창조성을 발휘한 나라가 멀리 갈 것도 없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이에요. 학위로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실력으로 따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어떻게 좀 학위는 없지만 이렇게 좀 꼼짝이 낄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예. 일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댓글 좀 읽어볼게요. 고준빛깔님, 저희라는 나라는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네. 자, 렛츠고 레디꾸님이 이제 재벌사회, 군벌사회, 그 다음에 어쩔어쩔님이 줄을 잘 서야 하는 사회. 저는 줄을 잘 못 써갖고. 아니, 우리 지금 유튜브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걸 못 따라가겠어. 안에서 서로 하이 뭐 저거 막 하다가 뭐 나이 뭐 민증 까고 막 이러고 있네. 아이 참. 우리 유튜브에 계신 누리꾼 여러분, 저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써주시면요, 제가 직접 말씀해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댓글들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담님이 카이스트에서 뭐 되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게 사실이냐, 관리도 안 하고. 어디에요, 그건? 아프리카 TV에. 아프리카? 근데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계속 넣을 거라고 제가 이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해외 출장에만 5,8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5,800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는 10개월 안 했으면서 이제 월급 계속 받아가고 있고. 근데 대단한 거죠.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출장비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수,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젊은 교수도 이제 임용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석학이나 아니면은 뭐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연구 업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연구도 안 했고요. 논문도 없고. 예, 논문도 병리 논문이라서 뭐 그렇게 뭐 좋은 논문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안 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말 특혜가 맞는 게 제가 이제 친한 언니들 이제 오빠들 계신데 주변에 보시면은 그 교수들은 그래도 강의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학 때도 사실 자리를 잘 못 비웁니다. 왜냐면 방학 때는 이제 학생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이제 요즘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학사 일정 외에도 학교에서 처리하는 행정 업무들이 교수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해외를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고, 눈치도 보이는 일이고 그렇죠. 한데, 5,800만 원 쓰려면 얼마나 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왕복 비용도 꽤 많이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고급으로 이제 호화 한 번에 5,800만 원. 한 번에. 한 번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정도 저도 이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 왔다 갔다 하잖아. 제주도를 제가 집이 제주도거든요. 집이 지금 강화도에 이제 강화도예요? 네네. 저희 섬 사람? 네. 강화도는 그래도 차로 다니잖아요. 저는 비행기가 요번에 연휴 때 제가 제주도를 가야 되거든요. 5월 1일 날이 저희 아이들 이제 운동회라서 가는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지금 비행기표가 없어갖고 지금 다음 주 5월 1일 날 이제 방송이 빵꾸가 나는. 자, 5월 1일 날은 제가 진행합니다. 제가 대타해도 됩니까, 제가? 그렇죠. 오셔도 됩니다. 방송 빵꾸 나지 않도록, 빵꾸가 뭐니? 펑크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게 해요. 자, 일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선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원래는 대선 TV 토론이 나오면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글이나 이런 것들로 좀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누차 얘기했듯이 중앙선관위에 가시면요, 후보별로 10대 공약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뽑으실 수 있어요, 누구나. 오늘부터 아마 어제부터
어제는 배달이 안 됐잖아. 오늘부터 배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오늘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후보자마다 공약집 외에 그 홍보 팜플렛이 지금 한꺼번에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면서 후보자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선 아바타 1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김빈희 위원장님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쩔대요. 네,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자, 대선 아바타 2부 시작했습니다. 와우! 오늘 그 대선 아바타 2부에서는 우리 김빈희 위원장님, 앞서 저희가 이제 소개는 해드렸어요. 뭐 집단지성센터. 네.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그래서 모르겠어. 집단지성센터에 관련돼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난 22일이죠. 부산에서 네. 엄청난 유세, 네. 놀랬습니다. 제가, 그, 부산 유세 현장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무슨 뭐 난리가 난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전에 총선 때 부산 갔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느낌이 어땠어요? 총선 때 이러진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부산에서는 지각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국민소통 유세라고 네. 붙었거든요. 네, 네, 이 네. 국민소통 유세가 뭐예요? 국민소통인데 국민소통? 조금 어려우시죠. 네. 집단지성센터, 그러니까 국민소통. 집단지성에서 신앙했어. 국민소통까지 이제 그러니까 소통은 알아. 국민은 아는데 네, 이걸 네. 붙여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민소통. 네, 그치? 그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촛불 혁명을 말씀을 예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SNS나 다 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로 갔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촛불도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물론 행사를 했지만 네.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그렇죠. 돼 있었거든요. 쫙 퍼졌죠. 그러면서 이 시위라는 그 문화가 네. 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네. 진화가 됐냐? 평화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역동적인, 예. 역동적인 그러한 행사로 됐고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은 뭐 정치인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시잖아요. 예. 저는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바르게 왜곡 없이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 뜻을 다음 정부 또는 뭐 당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큰 이제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려면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더당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예. 타운홀 미팅의 형식을 저희가 타운홀 미팅. 예, 한 그래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다 맞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 이제 뭐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이제 그 더당당은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네, 네, 근데 네. 더당당은 사실 이제 상시적으로 뭐 한꺼번에 이제 그 평화 시기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유세 현장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매치가 될지. 국민소통이랑 그렇죠. 또 어떻게 연결이 그 원탁 토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 맞지, 지금 서로 부산 유세장은 저기는 그 20일날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예, 뭐 예, 노래 맞습니다. 부르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거기서 무슨 소통 유세? 정책 이 집단 시장이 어떻게 발휘가 됐는지 좀. 사실 저희도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로 해서 항상 후보가 연설하고 앞뒤에 율동단이 있고 이제 의원들 찬조 연설하고 막 뻔하잖아요. 하고선 딱 끝나는 네, 분위기잖아요.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로 변하고 있는 걸 요즘에 느끼실 거예요. 뭐 파란을 일으키자, 뭐 이런 뭐 문재인 1번가 정책 네. 쇼핑몰, 이제까지 정당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었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SNS가 발달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소할 창구, 해소할 그렇죠. 창구. 해소할 창구, 눈팅도 많이 하지만 해소할 창구로 이렇게 트위터며 페이스북며 인스타며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유세도 마찬가지예요. 후보 말을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 말을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네. 유명인들 앞에서 막 보고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유세의 모습인가? 촛불혁명이 시위를 진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유세 방식도 어떻게 진화의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제동. 김제동. 그래서 저희가 그렇구나. 문재인이 말하면 우리도 말한다. 나도 말한다. 그래서 그러한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그러한 것들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는 노트북으로 실제로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즉석에서 투표를 해요. 오늘 부산에서 유세 들으셨는데 정의로운 대통령이 좋으십니까? 뭐 민생 안보에 신경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좋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결과가 투표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정의로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정의로운 생각이 있었구나. 47.8%가 정의로운 대통령을 원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신 뭐 정의로운 대통령, 그게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나왔던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의제를 이렇게 4개를 드렸어요. 정의로운 대통령, 민생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 최강안보 대통령. 이 4개 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좋으십니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뭐 그 의제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의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때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는 정의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특히 반부패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39.6%. 그러면 이제 그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거 플러스 그거를 보고 뭐 듣고 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생각도 좋지만 나는 그래서 그렇죠. 정의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자, 유튜브에 안나킴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더 민주 홍보에 약해요. 지금 처음 들어요. 먼당당 집단지성센터 하루 종일 더민주 당원이랑 회보로 소통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요. 홍보에 힘써 주세요. 네, 앞으로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김민희 김민희 위원장님 이제 나오시면 저도 이제 자료를 나름 찾아봤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맞습니다. 또 관련돼서 기사도 많이 없더라고요. 예, 아직 많이 없죠. 일단 들어보면은 좋은 게 되게 좋네. 그 정책도 그렇고 이번에 정책 1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가 그 대선 아바타 이게 시민들의 아바타를 그렇죠. 하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컨셉으로 이제 만든 방송인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다 정책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전문가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네.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랑 그 다음에 유아 교육학자나 뭐 유아 전문 그 교수가 생각하는 건 많이 맞아요. 다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엄마 그 다음에 현실에 있는 어떤 비정규직 학생 그 알바생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창구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창구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과연 그 집단지성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가긴 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네. 왜 합니까? 관련돼서 이제 그 지표가 사람들의 되는 거지. 목소리가 그렇죠. 어떤지 아, 이 사람 국민들이 나를 과연 얼마나 지지하나.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돌려서 전화도 돌리고 ARS도 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염원이 강하세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3만 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소스입니까? 저 같으면 찾아서라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지도 많이 강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유세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를 냈을 때 이 행사는 지금 유세라 결합해서 국민소통 유세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부로 갔을 때 또 다른 형태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겠죠. 이제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정치 컨설팅을 했었어요. 컨설팅에서 후보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공약 만들고 하는데 후보자가 지역과 밀착이 돼 있지 않으니까 공약이 나오는 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지금 사람들을 풀어서 각각 세대별로 뭐 60대부터 뭐 50대, 40대, 30대 가서 여론 들어보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막 적어서 가져와라. 적어서 가져와서 거기서 공통적인 걸로 뽑아가지고 공약상을 만드니까 지역 착근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게 실행하지 않고 그냥 머리 좋은 기획자 몇 명이 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공약을 만들까? 뭐 있잖아. 막 한일 해저 터널 한번 할까? 청계천 같이 막 이렇게 사대강 사업할까? 한반도 대운해 할까? 이따위 공약들이 나오니까 민생의 요구가 동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국민소통 유세라든지 이 자체가 이미 이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정치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SNS라든지 이게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되니까 가능한 거거든. 저는 지금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통령 아까 그 안철수 후보 얘기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수 장기간에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이름 올리려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집단지성은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그렇죠. 돼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에 관련돼서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저희 같은 제주는 제주만 카페 뭐 무슨 일산만 카페 이런 카페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카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되게 관심 있어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이번에 육아 정책 관련돼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랬고 네. 그걸 해시태그 걸어서 막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갖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거지. 정리만 잘하면 돼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마을 이제 만약에 아파트라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뭘까요? 반상회. 반상회죠. 네, 맞아요. 근데 반상회 가십니까? 반상회 안 가요. 안 가죠. 언제부터인가 반상회 가니까 정부 홍보만 하고 앉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소통 유세 집단지성을 이 반상회 형태로 만약에 모집한다? 그러면은 굳이 한날 한시에 어디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또는 모이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고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 등장한다면 사람들이 반상회에 가겠죠. 반상회라는 그 직접- 단어도 달리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맞습니다. 발현이네요. 맞습니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렇죠. 이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뭐 진짜 방식도 많이 없었고 그렇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중에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했을 정치가 때. 아니라 통치였어 무조건. 다스리는 거지.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가장 두드려졌던 게 양상면허가 촛불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노래 부르고 맞습니다. 노래 부르다 누구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뭐 박수 치고 맞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그 광장 토론처럼 이런 네. 것들이 아고라 계속 이런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SNS로 해갖고 이게 좀 합쳐진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집단지성 그 센터라고 하나? 그 네. 집단지성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시려고 그러나요?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문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 유세와 결합한 이 국민소통 유세를 주요 거점 도시에서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첫 행사를 했잖아요. 그 처음엔- 4월 20일이 이제 첫 행사였군요. 그렇죠. 첫 행사였습니다. 지난 부산 네, 유세가 지난 행사가 대박 난 거구나. 그래서 아직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생소하십니다. 의견을 내는 것도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의제가 주어지고 이제 사회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시면서 끝까지 남아서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 이런 거점 도시에서 문 후보님이 그 유세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 후단에 바로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또 하고 저희가 그 토론을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해요. 저희가 그렇죠. 더당당 집단 토론 아카데미를 통해서 작년에 500명의 퍼터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의 분들께서 이번에 부산에서도 자원봉사로 와주셨어요. 인천에서도 오셨고 원주에서도 오셨고 이분들께서 공정하게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가도록. 왜 보면은 토론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있어야 할 게 그 퍼실리테이터, 퍼터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그분들입니다. 한 사람당 2분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하면 이런 것들을 훈련이 되게 되면 촛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버스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과잉행동한 사람들을 너 내려와 스스로 이제 정화작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트위터에서 봤더니 그 관련되신 분들이랑 이제 KTX를 타고 가시는데 서서 가시더라고요. 표 없어갖고.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다 자기 돈으로 가시는 거죠? 자기 돈으로. 저희가 다행히 이제 그 차비는 나옵니다. 차비는 당해서 나오는데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은 자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죠. 네. 근데 저희가 거의 다 자원봉사자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소통이라는 유세 그리고 이제 그 집단지성이라는 이유 자체를 아젠다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알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네. 여기 나오면 홍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엔나킴님께서 안나킴께서 그 집단지성센터 쉬운 이름 없나? 쉬운 이름 없나? 쉬운 이름 여러분께서 정해주세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집단지성, 그러니까 저는 뭐 아고라처럼 딱 이게 좀 쉬운 게 있어갖고 그쵸.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어떤 명칭으로 네. 그래서 갖고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 그러면은 뭐 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금씩 모여서 한번 그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의견들이 다시 중앙으로 모여서 그거를 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자, 될 것 같아요. 슬픔비님이 우리 김 의원님 적으세요. 슬픔비님이 어울림마당. 어울림마다 그리고 방귀지정 뿡뿡이님 똑똑 집단. 이름 이쁘다. 똑똑 집단. 똑똑 집단. 또 국민지성 뭐 이렇게 이게 또 뭐야? 브라이언 최님 비빔면 왜 비빔면이 왜 나와 여기서?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의견을 이제 다 이렇게 비비자라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박정희가 합리화시켰던 그 민주주의는
과거의 왕조에서 통치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나중에 개헌을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이 세종대왕보다 더 힘이 세,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이거를 분산하고 분권하는 게 시대적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산하고 분권하는 그 나머지 힘들이 어디서 받느냐 하면 바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의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이 작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돌고 돌면서 더 정교하게 아젠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술 발전이 대한민국이 대단하거든. 이게 지금 직책님이 이제 지성팍? 지성파? 지상파. 그러니까 지성하고 피 팍, 약간 예, 팍 예, 예. 하니까 괜찮네. 오, 지성팍. 네. 괜찮아요. 지상파. 저희가 애칭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예. 문을 열어 톡톡. 문을 그러니까 열어 문을 톡톡. 연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근데 그 문은 중의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렇죠. 문호님을 그렇죠. 말하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그냥 일반 예, 문을 열어서 한다. 문톡 해도 되고. 네, 문톡 원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케미. 더불어 케미. 방대장 꿍꿍이님 아주 막 그냥 속도 내고 계세요.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별들의 본향님 배불러 유세단 여러 가지 얘기가 일본 토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어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이게 100% 반영이 된다. 옳다고는 뭐든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불안해. 그러면 계속 토론에 그렇죠. 걸쳐갖고 그렇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또 정책이 반영되고 이런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같이 저기 왼쪽에 뭐 붙이고 계신 분이 박주민 의원. 바리바리 박주민 의원이구나.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죠, 지금. 저게 지금 예. 장면 좀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문나이트라는 그 극렬한 댄싱 타임까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남으셨어요. 아, 남으셔서 저희가 뒤쪽에 이제 스탠딩 테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의원님들이 각 테이블에 이제 하나씩 위치를 하시고 그 여기로 이렇게 335 모여서 그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가지 의제에 대해서 정의로운 대통령 민생안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죠. 의원과 직접.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산 유세가 선거 유세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한정된 인력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못해서 이제 일단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몇몇 언론에서 정말 딱 써주셨는데 기대하지 못하게 정말 더민주가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듯했다. 그렇죠? 런웨이를 통해서 뭐 후보 연설 그리고 의원들의 찬조 연설 그리고 정말 함께할 수 있는 댄스 타임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모인 시민들이 아쉬워서 사실 치킨집에도 가고 술 마시러도 가고 335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이 국민소통 유세가 보여줬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팬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귀대장 뿜뿜이 노크지성이라고 하셨고요. 안나킴님은 문으로 들어와 뭐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번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더민주가 바깥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집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야막 광주일 거예요. 집회를 하는 사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골목을 누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집단지성이 발현된다라는 것은 광장에서의 광장 정치, 광장에서의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골목에서 시장에서 맞습니다. 상가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TV 이제 레츠코 레디꾸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감, 배신감도 극대화됩니다. 네. 정책을 보고 전달하고 처리되는 과정이 완전 오픈되어야 할 겁니다. 뭐 이게 국가 규모를 다루는 게 아닐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되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잘해야 다음에,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정권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었는데 똑같아. 그리고 소통도 안 돼. 소통도 안 이러면은 돼. 사실 실망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극대화되는 거 배신감을 그렇죠.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그 소통의 방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어떤 위원회 방식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예. 폐지하고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저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을 하겠고요. 사실 그 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것들을 단지 더민주 유세의 흥행이나 네. 뭐 이런 어떤 표심으로 했다면은 아마 안 했겠죠. 왜냐면은 막 분위기 고조돼서 막 춤췄는데 갑자기 자 이제 테이블로 가서 토론하세요 이러면은 분위기 확 죽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과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작년 더당당에서 국민소통유세에서 앞으로 집권하고 나서도 정부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긴 로드맵을 가지고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되게 관심도 되고 또 좋은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나 이런 자료화면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집단 지성 쪽에서 나왔던 저런 도표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네, 네. 소개를 하면서 그렇죠. 예, 얘기해도 그렇게 되고 또 하겠습니다. 바쁘시면 전화로 또 연결해도 그렇죠. 되니까. 전화로. 네네네 그렇게 저희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질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빨리 갔네요. 예, 금방 지나가요. 김민희 위원장이 가면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이제 영입 뭐 대상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지만 청년면접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그랬어요?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문재인 민망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청와대에 들어가시나요? 뭐 일단은 사실 대선만 바라보고 여기 그 중앙선대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3월 14일 날 떨어졌거든요. 3월 14일 날 면접에서 탈락하고. 웃지만 좀 이게 슬프죠.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비례 그냥 됐거나 했으면 이렇게 사랑 못 받았을 거다. 근데 그걸 정말로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울라고 하세요. 눈이 빨개지셨어. 제가 원래 잘 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대선까지는 대선에 전념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진실하고 좋은 당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굉장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 청년 비례대표를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 정치를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한두 해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지역 국회의원이 되려면 한 번에 돼갖고 뭐 선거에 나서 된 사람도 교만해갖고 지역을 또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계속 훑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골목길 시장길 막 훑으면서 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례대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당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누가 키워줘요? 당에서 한 10년 바라보고 키워줘야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10년 후에는 어떤 당의 중추적인 역할과 정말 앞에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한다는 거 생각하는데 아멘. 좀 실질적인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각 정당에서 뭐
뭐 좀 학벌 좋고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당 차원의 인재들을 좀 키웠으면은 맞아요. 하는 바람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빈 위원장님도 이왕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 관심이 계속 끊이지 않게 표출되고 표현되고 함께해서 네. 시민들이랑 같이 쭉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처음 당에 들어와서도 느꼈던 것들이 우리 당에 정말로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더 주목 덜 받고 당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소모적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양쪽이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는 인재들이 더 들어와서 이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안에 있는 인재들은 더 밖으로 끌어내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 문화가 정당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청년 비례대표의 면접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건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청년 비례대표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졌어요. 의외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악재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기 정말 때문에 좋았죠. 제가 안 떨어졌으면 덕컷이 없었죠. 네, 덕권 유세단 덕권 유세단의 아주 중추적인 자, 장청래 최고님과 함께. 감성 소통 어떻습니까라고 또 말씀을 감성 해주셨고요. 소통 공감 감사합니다. 소통도 말씀하시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직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그냥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지금 10시가 넘어갔고 지금 10시 5분이 됐는데, 글쎄요. 저희가 일단 그 공지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내일은 JTBC 대선 TV 토론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쉽니다. 와. 내일 대선 주제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JTBC랑 저희가 시간이 너무 이제 겹쳐갖고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내일은 저희가 대선 아바타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아마 오늘은 쉬인 하시나 씨가 작가 하시나 씨가 같이 나올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희 위원장님 하실 말씀 우리 누리꾼들께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 사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선까지 16일이죠? 16일 남았는데 하루하루 이 화면 지켜보시는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6일 동안 힘껏 정말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바닥부터 항상 여러분 마음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춤을 추고 흥겹게 노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또 그와 병행해서 후보가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국민들은 그 지지하는 후보에게 나에게 맞는 정책을 펼치라고 이렇게 뭐 강압 내지는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집단지성이 단순하게 선거 유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다음 정권에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대선 아바타 나와주신 우리 김민희 위원장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선 아바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아이엠피터 대선 아바타. 여러분의 아바타가 될게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